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지금부터는 복제의 기술 제1장 나는 대한민국 거의 어디쯤에 탑승해 있는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리바이벌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는 역사 속의 여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동안 장희빈 역을 맡은 역대 연기자의 계보까지 있을 정도지요. 최근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 장희빈이 글쎄 사약을 맞고 죽은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요? 원래 장희빈이 사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약을 받은 장희빈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사약을 들고 숙종한테 따지러 갔답니다.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그때 숙종이 이랬답니다. 내 마음은 따로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사약걸은 옆에 써놨느니라. 장희빈이 그걸 딱 보고 사약을 먹기도 전에 죽었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원샷. 설마 이 얘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건 아니겠죠? 네, 웃자고 하는 소리랍니다. 여러분을 지면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늘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언제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처럼 폭발적인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강하다는 의미겠지요. 이 책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듬뿍 가져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좋고요. 그럼 현실 점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등짝에 빨대를 꽂은 부채. 혹시 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경기가 어렵다 하면서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잘만 쓰는군. 희한하게도 나는 먹고 살기가 빡빡한데 주말에 보면 고속도로는 꽉꽉 들어차고 돈을 쓰는 사람은 여전히 잘 씁니다. 아파트 미분양에 사야간다는 말이 무색하게 조금이라도 투자 가치가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뭘까요? 대체 우린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좀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거리 1호는 아마 가계부채일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하니까 얼른 감이 오지 않죠.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342조 원입니다. 그게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그 3배에 가까운 1,000조 원이라는 겁니다. 가계의 허리를 짓누르는 1,000조 원 중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400조 원입니다. 나머지 600조 원은 신용대출이지요. 더 중요한 건 그 400조 원이 그냥 400조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서 집을 삽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 중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돈이 제로가 되는 집이 수두룩한데 그게 바로 요즘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입니다. 그럼 그 깡통주택이 대체 몇 채나 되는 걸까요? 무려 19만 채입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수준이 아닙니까? 만약 그 19만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19만 가정이 순식간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을 떠맡고 있는
가장 중 이미 직장이 없는 사람이 255만 명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6가정당 1가정의 가장이 백수라는 얘기입니다. 6가정당 1가정입니다. 이들은 왜 직장을 잃게 된 걸까요? 물론 이들이 일하기 싫어서 빈둥거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것뿐입니다. 예전에는 A라는 기업에서 해고당하면 B라는 기업으로 전직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B라는 기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취직이 안 되면 그냥 굶을 수는 없으니 뭘 시도합니까? 바로 창업입니다. 2. 내 선택이 옳은지 시작할 때 따져보라. 거리를 걷다 보며 문득 간판이 자꾸만 바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폭탄 세일, 대폭 할인 등 유리문 앞에 할인한다는 문구를 내걸은 점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거래의 모습에서 불황을 간파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재취업의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거래의 간판은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자영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다면 그 100만 명 중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포부도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난 분명 성공할 거야.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꿈이 야무진 겁니다. 현실이 그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요. 1년에 문을 닫거나 전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려 80만 명에 달합니다. 100만 명이 성공할 거라는 꿈을 안고 시작했다가 80만 명이 등짝에 빛을 짊어지고 문을 닫거나 전업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중 일부가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될 일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하도 많아서 일일이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루에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44명이 정말로 자살에 성공합니다. 1년에 16,000명이 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자살이 1등이지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기 전에 어디가 이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죽기 전에 실패라는 참혹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럼 실패하기 전에는 무엇을 합니까? 뭔가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시작이 반이다라고 한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 말을 일단 시작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정말로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 시작을 잘못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시작했다는 것을 죽기 전에야 깨닫는다면 그야말로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3. 베이비 부머라는 새로운 시장. 지금 대한민국은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이 절로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대적인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그야말로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국가의 전체적인 틀로 볼 때 대한민국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한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1997년 IMF가 터지면서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이 대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40, 50대 주부들의 취업률이 굉장한 속도로 상승했지요. 제가 볼 때 경제가 저성장 기조인 2013년부터 또다시 주부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러시가 시작될 겁니다. 현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에 베이비 부머가 약 714만 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쯤 됩니다. 이들이 실직하거나 은퇴하면 뭘 하겠습니까? 나이에 걸리거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재취업이 어려우니 대개는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 이들 중 대다수가 자영업에서 실패합니다. 애초부터 실패하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무서울 정도로 단단합니다. 어디선가 좀 이상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합니다.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간신히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지요. 어쨌든 자영업에 실패한 이들은 하나의 커다란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 시장이 현명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날려버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큰 자본이 들지 않고 종업원이 필요 없으며 스스로 사장이 되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새로운 기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을 통해 세상의 손맛을 제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요즘 자영업을 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억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으려면 가족을 모두 동원하고도 본인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 자영업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4. 먹는 장사. 쉽게 보다가 거들난다. 창업에 필요한 요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업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둘째는 아이템입니다. 대한민국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당입니다. 먹는 장사를 하면 망할 일은 없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개업하는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보통 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퇴직금에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들여 2억 원 정도를 마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업은 식당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빨리 망하는 창업 아이템도 식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올리는 사람, 즉 월급 받는 사람, 자영업자, 사업하는 사람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됩니다. 그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는 정말로 자신이 자영업을 원해서 창업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반면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대개 어떤 경우에 창업을 합니까? 할 게 없을 때 창업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요. 자영업 하며 어려먹는 장사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식당의 숫자를 미국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미국에는 인구 1000명당 1.8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인구 1000명당 12.2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무려 6배나 더 많은 겁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간단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식당을 아이템으로 선택하면 그 순간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창업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는 장사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는 돈입니다. 돈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대개 40, 50대인데 이때는 먹고 사는 비용이 일생 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쓸 곳이 산더미입니다. 그런 탓에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당연히 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 버는 일에 더욱더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궁리를 할 때 진정 투자 가치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을 잡아먹히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럼 돈 문제를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5. 자영업 창업 NO. 네트워크 마케팅 OK. 가령 2억 원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나 벌까요? 2억 원을 투자해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하면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400에서 500만 원은 벌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그런 계산과 멀어도 한참이나 멉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전체 572만 명이 있습니다. 그중 2억 원을 투자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죽으라고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톡 까놓고 전체 자영업자의 57%가 그렇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억 원을 투자하고 시작한 창업자 100명 중 57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달 그야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1원도 못 버는 데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달 영원도 아니고 적자입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27%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달 수익 4, 500만 원을 꿈꾸십니까? 그만큼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자영업자의 5.6%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현실이 암담한 겁니다. 자영업 창업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영업을 잘못 시작했다가 망하면 그냥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 폭풍이 엄청난 압력으로 몰아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식당을 3년짜리로 계약했다고 해봅시다. 안타깝게도 식당을 시작한 상당수 자영업자가 6개월 정도면 문을 닫습니다. 자, 망했습니다. 이때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실패 게임이 시작됩니다. 6개월 만에 망하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나요? 3년 계약이라고 했으니 2년 6개월이 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2년 6개월간 여러분이 월세를 다 물어줘야 합니다. 망한 점포는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관리비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족쇄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계약, 빚, 채무가 얼마나 지독한지는 겪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저승사자도 그보다는 인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압박이 엄청납니다. 또 건물 간판을 몽땅 떼어내고 멀쩡한 인테리어도 죄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피눈물이 나는 일이지요. 이런 게 계약 조건입니다. 시작할 때는 망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3년을 그리 긴 기간으로 여기지 않지요. 세상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청껏 외치건대 절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영업 창업은 하지 마십시오. 특히 2013년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들 때문에 자영업 창업이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변에서 자영업 창업을 하려 하면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며 말리십시오. 제가 권하는 창업은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년에 창업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검증을 받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를 선택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창업하길 권합니다. IMF 때 숱한 주부들이 사회로 뛰어들듯 2013년부터 상당수의 베이비 부모가 새로운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해 이들 모두가 자영업을 잘못 창업하면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헤징하는 쪽으로 안내하십시오. 그게 뭘까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창업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설령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자영업을 할 때처럼 월세를 물어주거나 빚을 떠안거나 할 염려가 없습니다. 남에게 민폐를 끼칠 일도 없지요.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현실의 흐름을 직시해야 합니다. 6. 점포사업 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현재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든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판사나 검사, 교사, 교수, 회계사, 약사, 의사로 일하고 있거나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누구나 일생 중 한 번은 창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남성이 30대가 되어서야 사회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은퇴 시기는 붙박이처럼 못 박혀 있습니다. 아니, 그 은퇴 시기라도 제대로 지켜지면 다행인 지경입니다. 사실은 시시때때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지요. 그러니 은퇴하고 나서 3, 40년을 더 살려면 뭐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창업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영업 창업을 생각한다고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영업 창업에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퇴하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돈을 날린 사람들의 사연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이점에서 점포 사업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비교 분석해 봅시다. 실상을 알아야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첫째,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점포 사업을 선택할 경우 예를 들면 식당 창업에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떨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활동 경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교통비나 밥값, 차를 마시는 정도의 비용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리스크입니다. 점포 사업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요? 식당의 경우 20억 플러스 알파죠. 내가 투자한 비용을 포함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어떨까요? 중간에 그만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끝까지 하지 않을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듣는 게 전부입니다. 돈을 잃는 건 없습니다. 물론 활동 경비야 사라지겠죠.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그 정도 잃을 걸 두고 돈을 잃었네 만회하는 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셋째, 수익입니다. 점포 사업의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 수익 100만 원 미만이 57%에 달한다는 통계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매일 적자를 보는 점포가 27%에 이릅니다. 400만 원 이상 버는 점포는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트워커들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활동한 만큼, 노력해서 버는 만큼이 몽땅 내 수익입니다. 내가 한 만큼 공정하게 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빼앗아 가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넷째, 제품 검증입니다. 점포 사업은 어떻습니까? 식당은 소비자에게 손맛을 검증받지요. 식당마다 음식 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고 들쭉날쭉입니다. 네트워크로 일하는 여러분 회사의 제품은 검증이 됐나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국내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검증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검증을 마치고 소비자의 삶에 윤기를 더해주고자 애를 쓰고 있지요. 다섯째, 구매 빈도입니다. 식당을 열면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그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좀 바꿔서 만약 자동차를 판매한다면 구매 빈도가 어떨까요?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하면
새 차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7년입니다. 네트워커인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의 구매 빈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매일 일어나죠.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니 당연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쓰는 제품이라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래성입니다. 점포사업이나 여타 다른 사업은 건별로 수입이 종료됩니다. 내가 망하거나 문을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빛을 뒤집어 서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업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누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누적 수익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점포사업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